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주에 거주 중인 박정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박정현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 감정 아래에는 내가 준 사랑보다도 미처 못해 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는다는 것을 자식을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죄책감은 자식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이 자식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더군요. 누구나 부모가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다고들 하지만 저도 한때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늘 제 딸들이 저처럼 출신이나 집안 문제로 무시당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도박으로 집안을 망친 아버지 때문에 어린 저와 동생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한쪽 다리를 못 쓰시게 된 후에도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단한 어머니였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다리 불편한 아줌마일 뿐이었죠. 특히 저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이유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제 시댁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공무원이었고 그 집안은 참 대단했습니다. 큰 양옥집에서 부모님도 공무원, 자식들도 공무원으로 공부를 무리 없이 시킬 정도의 형편이었으니 말이죠. 그랬기에 시부모님 눈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 후에는 시장에서 어머니 일을 돕던 제가 눈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시댁으로 데려간 날, 처음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너 엄마가 이모한테 말해서 네 손자리 보고 있는 거 알면서 저런 걸 집으로 데려와. 진짜 엄마, 뒤로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저거 빨리 나가라고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저거라고 하세요? 정연이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서 선이나 봐. 성빈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 네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차라리 결혼하기 전까지 잠깐 만나든 해서 결론을 지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받은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저와 동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평생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지만 성빈 씨와의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이라 해도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욕을 들어가며 이 결혼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시부모님 앞에서 손이 벌벌 떨리며 또박또박 이야기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남편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 나오며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애초에 두 분의 동의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저는 정현이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남이 살아온 길을 조롱할 줄만 아는 두 분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는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정현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저희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축하만 받으며 결혼식도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죠. 처음에는 저와의 결혼 때문에 남편이 천륜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그를 만류해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유대인 격언을 말해주더군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너와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야 결혼 후에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지. 모자란 것 하나 없는 생활을 했지만 남편은 정말 큰 것을 포기하고 저와의 생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그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도 그런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을 등진 후 이제 저희 어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어머니가 계시는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접는 걸 돕기도 했고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부축해 시장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냐고 소문이 돌기도 했죠. 솔직히 제대로 된 축하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한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빠진 것 같다는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곧 태어난 딸들이 채워줬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딸들은 우리 집안의 복덩이, 저와 남편의 자부심이자 이 결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딸들을 만나고 나서야 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넘치지 않지만 부족함도 없는 우리의 생활은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3살, 작은딸이 2살이 된 해 여름, 저희 가족은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작은딸은 물가에 데려가기엔 불안해서 어머니께 맡기고 큰딸만 데리고 갔습니다. 7월이어도 산속을 흐르는 계곡물은 차가웠지만 남편과 큰딸은 매운탕에 넣을 고기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강을 누비며 물고기 하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도 허탕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변에 단체로 놀러 온 학생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계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창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부르는 고함이 계곡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 중 몇 명은 물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누군가는 당장 구조대원을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남편과 제가 놀라서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학생들 중 한 명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 사람이 물속에서 나오려 애쓰고 있었지만 강한 물길에 휘말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 물길이 워낙 강해서 자칫 다른 학생들까지 위험해질까봐 아무도 섣불리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큰딸을 제게 안겨주고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으니 가서 그 학생을 구하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말렸어야 했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물속으로 들어갔고 몇 분 뒤 다른 아저씨 한 분이 또 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처음에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졌던 학생과 그를 따라 들어간 아저씨만이 살아 돌아왔고 남편은 구조대원이 도착해 다시 구조 작업을 할 때까지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7월의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하나뿐이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딸들은 다정한 아빠를,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든든한 사위를 잃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어제까지도 제 손을 잡고 손목 아픈 건 어떠냐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문질러 주던 모습이 생생한데, 두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저를 위해 발을 씻겨주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눈을 꼭 감았다가 뜨면 제 남편이 사라진 세상은 변함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몇 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장례식에 오셔서 제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잘 살고 있을 텐데.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때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산발이 된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며 함께 울어주셨지만 저는 남편이 저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당장 남편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맡기고 간 두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과부라고 속닥거렸지만 저는 딸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또한 떠난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3세의 나이에 한순간에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자 부모가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밖으로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악착같이 뭐든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고 애들도 봐주고 식당 서빙에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밥도 해보고 건물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삿짐 센터나 면허 따서 학원 운전기사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든 게 제 딸들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애들이 깨기도 전에 집에서 나와서 애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시간이 넘어서 집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애들이 입을 옷 신을 신발 다 준비하고 책가방에 오늘 하루 잘 지내라는 쪽지도 넣어줬고요. 저녁에 들어오면 스탠드 전등 하나 켜고 애들 숙제 검사하고 알림장 보고 챙겨줄 건 없나 확인하다가 애들이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애들 옆에 있어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작 애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옆에 있어 주지 못했던 건 아직까지도 죄책감으로 남아요. 물론 먹고 사는 게 바쁘긴 했지만 돈 문제보다 애들은 부모가 곁에 있어줘야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애들 아빠가 떠나고 한 1년 반 정도는 기숙사가 있는 공사 현장과 공장을 전전해서 큰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중학교 입학식도 놓쳤으니까요. 아마 큰딸은 작은딸보다 더 어린 시절 저와 마주보고 있던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큰딸에게
물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큰딸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참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작은 딸은 워낙 타고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큰딸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서 남자애들이랑 같이 뛰어놀 정도로 목소리도 크고 활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늘 큰딸에게 저저망아지 같은 것이라며 매일 하나씩 다쳐오는 손녀의 무릎이나 팔꿈치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며 혀를 끌끌 차시곤 했어요. 작은 딸이 집에서 인형이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면 큰딸은 무조건 학교 끝나면 밖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였죠. 또 욕심도 많아서 집에서도 동생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에 쥔 장난감은 보이는 족족 뺏어야 하는 성격이었네요.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큰딸은 무조건 남이 하는 건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는데, 중요한 건 그게 나쁜 행동도 포함이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 큰딸이 다니는 학교에 불려갔던 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일하다 말고 학교로 가니 저를 반기는 건 교무실에서 다른 애들 몇 명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큰딸이었어요. 애들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요. 애들 아빠도 군대 갔던 때 말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아직 14살밖에 안 된 제 딸이 담배라니 충격적이고 좌절감까지 들었죠. 선생님에게 죄송하다 잘 다 이르겠다. 고개 숙여서 사죄를 하고 집에 오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뭘 놓쳤을까? 놓친 순간이야 너무 많았겠죠. 일하느라 애들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못했으니까요. 큰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원인이 마치 제대로 부모의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던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데 마치 저 자신의 혼내는 기분이었네요. 큰딸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용서하고 믿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아이 혼자만의 잘못일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제 잘못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큰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사고를 쳤는지, 그리고 제가 학교와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달려갔던 날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큰딸은 제 용서와 믿음을 본인이 앞으로 저지를 비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착각한 걸까요? 교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애들 돈을 빼앗고 학교를 빠지고 심지어는 집단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지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래? 대체 왜 날마다 이렇게 사고를 쳐서 엄마 속을 썩이는 거니? 너 정말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살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제가 그렇게 호소하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한 건데 왜 나만 잘못한 것처럼, 나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혼내냐고요. 큰딸이 사고를 칠 때마다 저는 화를 내고 혼을 내며 아이에게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해봤습니다.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 대화의 끝은 언제나 제가 딸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만 남게 했습니다. 아빠 없이 키우면서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썼지만 저 혼자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딸이 사고를 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후회되는 일이었죠. 큰딸이 비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죄책감 때문에 차마 정말 호되게 혼내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딸의 비행이 멈추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죠.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딸은 제가 없을 때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낀 건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은 얌전해진 큰딸을 어르고 달래어 대학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설득해 전문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졸업 직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큰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칠 듯이 답답하고 또 아리기도 하고 부모로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이 바로 작은딸이었습니다. 작은딸에게도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중에 다른 애들보다 관심을 덜 기울였는데도 알아서 자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애가 바로 저희 작은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두각을 나타내며 전교 등수를 유지하던 작은딸은 제 자랑이자 제가 부족한 부모가 아닐까 하는 끝없는 불안감을 멈춰주는 브레이크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큰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때 작은딸은 제 곁에 와서 말없이 앉아 있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애교도 부렸습니다.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학교가 끝난 후 제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저 대신 일하겠다고 사장님께 말하고 앞치마를 받아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큰딸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들어간 작은딸을 보면 그래, 이 맛에 자식 키우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 인생의 냉탕은 큰딸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이었고 온탕은 작은딸과 함께 10여 년을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차리게 된 제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25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돈을 번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던 큰딸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황당했죠.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통보하듯이 말하는 것이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라는 사람,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애 둘 키우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뺀질거리고 예의도 없고 양아치스러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딸보다 8살이나 많고 중고차 업체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내 딸이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딸도 자기 형부가 될 사람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와 작은딸은 결혼을 하겠다는 큰딸을 말렸습니다. 수지야, 너 정말 다시 생각해봐. 결혼한다는 사람이 처가 될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오는 게 말이 되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작은딸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언니. 아까 나한테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는 거 봤어.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 뜯어먹을 정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장점이 없는데 언니가 대체 뭘 보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언니, 나중에 100% 후회할 거야. 큰딸은 작은딸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야, 서수연.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작은딸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사귀면서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앉아서 언니한테 뭐 물 가져오라고 하면서 쩝쩝거리며 씹지 말라고 명령하듯이 하던데 뭘 잘해줬다는 거야? 큰딸은 더 강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나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 결혼 못 물러. 나 임신했단 말이야.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이까지 덜컥 생긴 마당에 결혼을 강행하는 큰딸을 보며 연 끊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부모 자식 사이가 틀어져 평생 갈등 속에 살아온 남편과 시댁의 예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팔 하나를 자르는 심정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 다 준비된 것도 없이 그저 감정만 앞선 결혼이라서 돈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언젠가 결혼할 때 주려고 들었던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위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기에 제가 해준 5천만 원이 유일한 결혼 자금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시켰으면 차라리 지지고 볶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한 작게 하고 제가 준 돈은 둘이서 살 집 보증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직접 딸과 함께 계약할 집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 그 집을 계약한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잘 먹으라고 반찬을 사서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큰딸은 당황하며 제게 다른 집 주소를 대더군요. 큰딸이 살고 있는 낡은 원룸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보증금 5천만 원으로는 이런 집에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섭게 추궁했습니다. 대체 잘 살라고 제가 준 돈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죠. 그때 큰딸이 말한 내용을 듣고 정말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허탈했습니다.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길래 결국 3천 빼서 줬어요. 중고차를 판다는 놈이 갑자기 사업이 웬 말인가요?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큰딸의 남편, 아니, 그 놈은 제 딸을 가지고 논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결국 그 돈은 그 놈이 진탕 마시고 놀면서 다 썼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큰딸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몇 번이나 작은딸에게서 언니가 요즘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큰딸은 유산을 했고 저는 시에 빠진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그건 다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큰딸은 오히려 홀가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거지. 그런 놈이랑 애 낳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겠어요. 엄마, 세상에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돈 많은 놈 찾아서 돈 걱정 없이 살래요. 엄마가 나 예쁘게 잘 낳아줬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고치면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들 그냥 낚을 수 있을 거예요. 대체 무엇이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큰딸은 결혼 생활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의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작은 딸도 큰 딸을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 딸은 오히려 너무 잘 지내더군요. 아니, 너무 잘 지내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인지 여기저기 소개를 받으러 다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구장창 나가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사실은 그냥 노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만 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다가 몇 달 후 돈이 떨어지니 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하더니 나중에는 100만 원, 15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재혼 컨설팅 회사에 등록하겠다며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식당을 차리긴 했지만 재벌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납니까? 그런데도 정말 큰딸이 재혼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의 방법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려던 저를 멈춰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딸이었죠. 평소 술 주정을 심하게 하는 언니를 보며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작은딸이 그날따라 거의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왔더군요. 안 그러던 작은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자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현관 앞에 철푸덕 주저앉은 작은딸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무슨 속상한 일 있어? 작은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속상한 일. 평생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언니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 내가 너무 속상해. 엄마, 대체 언제까지 언니를 끼고 살아야 해요? 언니는 이제 곧 30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일 한 번 해본 적 없고 이혼하더니 이제는 돈 많은 남자 만나겠다며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해요? 내 언니지만 진짜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요. 엄마, 우리 어렸을 때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언니한테 쓴소리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엄마 죄책감 때문에 평생 엄마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같이 힘들어해야 하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제 무관심과 방관이 작은딸을 이렇게나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작은딸의 고백은 지금까지 큰딸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유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큰딸에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의 도움은 없고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죠. 큰딸이 다시 재혼 컨설팅 회사 가입비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작은딸의 말을 떠올리며 큰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한테 줄 돈 없어. 아니, 적어도 스스로 해볼 시도조차 안 하는 너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어. 큰딸이 당황하며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묻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서 벌어. 나이 30의 엄마가 아직 일주일에 6번씩 하루에 89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는데 30도 안 된 네가 뭐가 문제라고 지금까지 놀고 있는 거야?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아간 돈 전부 다 내놓을 각오를 하고 말해. 알아들어. 일을 해, 수지야. 네 인생은 돈 많은 남자나 네 엄마가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큰딸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큰딸은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를 버릴 거냐고 따졌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무시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진 않았지만 뭐든 떠먹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밥을 차려주지도 빨래를 대신 해주지도 방을 청소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돈도 일절 주지 않았고 비상용으로 줬던 신용카드도 싹 정지시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곧 30이 된 큰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집을 나가면 제가 쩔쩔매면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작은딸도 집을 나간 큰딸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 초조해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 목이 마르다 못해 초췌한 몰골로 돌아온 큰딸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큰딸이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는 모습을 그저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디 있었길래 한 5년은 늙은 것처럼 보이니? 큰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에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찜질방.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찜질방에 갔니? 그러자 큰딸은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일당 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내기도 하고 돈도 좀 빌리고 그랬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나가보니 어땠니?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이 있어 보니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큰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기 때문이겠죠. 제 말을 인정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 겁니다. 큰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리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남들처럼 돈 벌어. 엄마가 너를 집에서 내쫓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돈부터 모아.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쓰면서 살아. 방세 내라, 생활비 내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수지야, 사람답게 좀 살자. 더 늦기 전에 네 인생 제대로 돌려놔야 후회 안 할 거야. 다행히도 큰딸은 제 말에 동의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스스로 살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맺었던 인연이 있었는지 큰딸은 생산직 면접을 보고 대기업 하청 생산직의 말단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죠. 아침에 일어나 반나절 내리노동하는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애가 처음부터 쉬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큰딸은 성실하게 일했고 일한 만큼 돈을 벌며 두둑해진 지갑에서 오는 자신감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또 그 돈을 동생에게 쓸 줄도 알았어요. 남들보다 느렸지만 드디어 큰딸도 부끄럽지 않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갔을까요? 큰딸은 공장에서 계속 일하며 살고 싶지 않았는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몇 날 며칠 컴퓨터로 여러 학원을 찾아보더니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용학원 다니려고요. 미용사 자격증 따서 미용실에 취직하려고요. 계속 공장 다니느니 나도 내 천직을 찾아서 평생 할 일을 찾아야죠. 학원 다니고 좀 큰 샵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천천히 단계 밟아 나가면 언젠가 나도 내 미용실을 차릴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큰딸이 이어서 말한 내용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엄마, 학원 다니면서 일 계속할 순 없으니까 돈 좀 줄 수 있어요? 학원비랑 생활비 다 해서 1,000만 원 정도. 엄마, 나중에 미용실 차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딸 좀 도와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호강 필요 없으니까 손 벌리려는 생각 접어. 요새는 어린애들도 다 자기 학원비 벌어서 다닌다는데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저는 큰딸이 다시 이전처럼 돈을 쉽게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축하할 일이라지만 이걸 변명 삼아 다시 다른 사람이 번 돈을 쉽게 얻으려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외면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큰딸을 도와주더군요. 작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그렇게 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평소에 큰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언니를 잘 챙기지도 않았던 작은 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지 궁금했습니다.
작은 딸은 늦게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게 다행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하면 우리 모두 덜 괴로워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큰딸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매 사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아닐까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연습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큰딸은 분명히 하반기 수강도 등록했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기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치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큰딸과 작은딸이 모두 집에 있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작은딸이 방에서 쾅 하고 나와 큰딸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소리를 지르며 큰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서수지, 이 정신 나간 년아.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거짓말을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작은딸이 침대에 누워있던 큰딸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작은딸을 말렸습니다. 큰딸도 어안이 벙벙해서 반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는데 작은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유를 듣고 저도 주먹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딸은 소리쳤습니다. 오늘 며칠인지 알아? 네가 1년 동안 준비한 그 미용사 국가시험이 있는 날이다. 이 멍청한 년아, 거짓말을 칠 거면 제대로 치지. 시험 본다고 거짓말하고는 시험 당일에 집구석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넌 학원이라도 다니긴 했니? 내 1,000만 원 어디다 쓴 거냐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작은딸의 말에 따르면 그날이 큰딸이 준비해온 국가시험일이었는데 큰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작은딸은 큰딸이 시험을 보러 간다고 말하지도 않고 날짜를 착각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의심이 생겨 직접 인터넷으로 시험 날짜를 찾아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 시험일이었던 거죠. 동생에게 1,000만 원을 가져가 놓고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닌다고 했던 큰딸이 시험 당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니 작은딸이 분노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딸도 부인했습니다. 내 시험은 오늘이 아니야 라며 거짓말을 하더니 나중에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시험을 포기했는데 다음번 시험을 볼 생각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그럼 다니는 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서수지라는 사람이 다니는지 물어보겠다고 작은딸이 고함을 지르자 그제서야 큰딸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모은 돈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딸이나 저나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죠. 가족으로서 준 마지막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작은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언니 얼굴 보고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작은딸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 눈치를 보며 다시 화장품 가게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간 쌓였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의 마지막 조각마저도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쯤 뒤 작은딸이 결혼을 했어요. 3년간 연애한 같은 회사 동기와의 결혼이었죠. 저를 닮아 야무지고 성실한 작은딸은 알아서 결혼 준비도 척척 해냈고 성실한 사위와 함께 둘이 모은 돈으로 단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사돈되는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셨고요. 작은딸은 결혼 전부터 자신 쪽에서 들어오는 축의금은 다 엄마 가져가라고 하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쓸 생각도 없었지만 작은 딸이 어차피 내 손님이 아니라 엄마 손님들이니까 엄마 돈이에요 라고 하며 제게 주더군요. 저는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작은 딸이 임신하거나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딸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작은 딸이 챙겨준 축의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도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중간에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고 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울다 보니 피곤해져서 간단히 씻고 거실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1~2시간 정도 잤을까요? 도어락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분명 도어락 소리가 났는데도 집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 사람은 큰딸뿐인데 말이죠.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둔 쇼핑백을 확인했더니 그 속에 있던 축의금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온 집안을 뒤져봤지만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결혼식장에 두고 왔거나 오다가 떨어뜨린 건가 싶었지만 분명 집에 도착해서 쇼핑백 안에 봉투가 있는 걸 확인했던 기억이 뚜렷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죠. 도어락 소리는 집에 돌아와 축의금을 들고 급히 나간 큰딸이 나가면서 낸 소리였던 겁니다. 작은 딸은 신혼여행 중이었으니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와 큰딸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장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수십 번을 걸어도 받질 않기에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네가 동생 축의금을 가져간 건 아니까 당장 가져와라. 내일까지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제발 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엄마한테 훔쳐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수지야, 너 이대로 엄마 말을 무시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돈 몇백 가져가는 대가가 나랑 영원히 연을 끊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큰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고 돈을 들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누구에게는 돈 몇백의 가치도 안 되나 봅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작은 딸은 분노에 차서 언니를 찾아서 절도죄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딸을 말렸습니다. 수연아,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이제 걔는 엄마 자식도 아니야. 찾는 것도 신고하는 것도 일말의 감정이 남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제 걔한테 볼장 다 봤어.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뭘 하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 너도 네 언니 잊어. 나도 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큰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제게 자식은 오직 하나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딸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하고 따로 살던 작은 딸이 사위와 상의해서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큰딸과의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저를 혼자 살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작은 딸이 곁에서 힘이 되어준 덕분에 큰딸이 남기고 간 상처와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3년 전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연락이 끊겼던 큰딸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새로 재혼할 남자가 있었고 배가 불러오는 모습까지 하고 제게 찾아온 겁니다. 처음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비친 큰딸의 모습을 보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작은 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저도 찾아오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큰딸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나중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만 보던 큰배는 정말 남산처럼 불러 있었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는 큰딸과 함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다 겨우 진정한 큰딸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내가 엄마랑 수연이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 주실 거죠. 큰딸은 혼자 임신을 하게 됐지만 시국 때문에 결혼식을 계속 미뤘고 돈도 많이 모으지 못해 동거만 하다가 이제 겨우 결혼식장을 계약하고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저와 작은 딸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말했어요. 어차피 가족으로도 엄마로도 생각 안 하면서 뭐 하러 내가 필요하니? 남들한테 혼주서 비워져 있는 거 창피해서 그러니? 차라리 대역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앉혀라. 나 초대할 생각하지 말고.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엄마,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랑 수연이한테 미안하고 더 이상 있는 가족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으니까. 나도 정말 용기 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용기 3년 전에 수연이 축의금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내지 그랬니? 이제 와서 너 필요할 때 돼서 찾아오지 말고. 그 돈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임신한 딸 내치시려고요? 큰딸이 그렇게 말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갚게 쓰라고 한 연락도 무시하고 영혼 없는 인성이 문제라는 거야. 네가 사람이니? 네가 내 딸이야. 딸이라는 게 엄마 잘 때 돈 훔쳐 나가서 이제껏 연락 한 번도 안 해? 내가 분명 기회를 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싹 무시했잖아. 큰딸은 억울한 듯 울부짖었어요. 엄마는 그럼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엄마였는데 항상 나만 나쁜 년이야. 엄마, 나 어렸을 때 내 옆에 있어 주지도 않았잖아요. 맨날 할머니한테 맡겨서 키웠으면서 왜 이제 와서 세상 착한 척하고 있어요? 엄마, 내 졸업식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속에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못 갔는데?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니? 너랑 수연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내가 일 안 하면 유지 못하니까. 나도 너희랑 떨어지는 게 마음 아프고 미안해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버티면서 일했어. 큰딸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컸겠냐고. 왜? 다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너랑 똑같이 자랐어. 아니, 오히려 너보다 엄마랑 있을 시간도 없었어. 네가 학교에서 애들 패고 돈 뜯어서 사고 치면 엄마는 나 집에 두고 너 때문에 학교 가서 고개 숙였어. 그 꼴 보고 산 나는 이렇게 자랐는데 왜 너만 피해자라고? 왜 네가 그렇게 자란 게 엄마 탓인 건데. 그때 작은 딸이 큰 딸에게 말했어요. 진짜 전년 언니를 언니 취급도 안 하지. 싸가지 없는 년. 엄마가 나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니까 쟤까지 그러잖아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캐캐 묵은 일로 나 용서할 건데. 그래. 내가 가져간 그 축의금
500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날 부족함 없이 키운 척하니까 그 수고비로 돌려드릴게요. 그 500 주면 나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할래요? 그거면 되겠냐고. 큰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수고비, 쓰레기 같은 게. 너 정신 못 차렸을 줄 알았어. 그 순간 작은 딸은 참지 못하고 큰딸에게 달려들었어요. 뺨을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임산부인 큰딸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까봐 저와 사위가 작은 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결국 본인 재혼 상대에게 안겨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큰딸의 재혼 상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은 씨라고 했나? 자네 수지 데리고 가게나. 그리고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말게. 나나 수연이나 아직 수지 얼굴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모르고. 자네는 다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수지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제 말을 듣고 재혼 상대는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큰딸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아까 수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수지가 말하는 걸 받지 않았나? 사람은 쉽게 안 바뀌네. 하지만 그는 큰딸이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고 바뀌려 한다며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혼자서 제 집에 찾아오더군요. 올 때마다 꽃이나 화장품, 음식을 사서 나르면서 본인과 큰딸을 예쁘게 봐달라며 아부하듯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수지의 첫 번째 결혼 상대였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위로서의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큰딸이 과연 변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언니는 절대 안 바뀌었어요. 그날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2번씩이나 같은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차라리 큰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큰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다가 또다시 인생에서 큰 후회를 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작은 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몇 년째 제 꿈에 나타나지도 않는 제 남편이 이토록 그리울 수가 없네요. 차라리 남편이 꿈에 나와서 대신 선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며 살아왔지만 그 죄책감이 이렇게 다시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행여 이 글을 읽는 젊은 부모님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앞서 제대로 된 훈육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쓴소리하는 순간은 힘들겠지만 그 순간을 놓쳐서 후회하게 되는 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현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박정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박정현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박정현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